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찾아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가슴 깊숙한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거운 마음 하나쯤은 품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애써왔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서는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해 가슴이 답답한 날도 있고 무슨 이유인지 눈물이 차오르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왔을까? 이게 정말 부모의 삶이 맞는 걸까?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밥 한 숟갈을 떼어주고 따뜻한 옷을 벗어 입히고 부족한 형편에서도 없는 살림을 짜내며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밤새 이마를 짚어가며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고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누구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부모니까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노년은 어떻습니까? 집안은 조용해졌고 식탁은 허전해졌으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어 하루가 유난히 길게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고 싶어도 자식에게 짐이 될까 싶어 참아버리고 아프다고 말하고 싶어도 괜히 걱정 끼칠까 다시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버티며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서러움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부모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결국 늙어서 서럽게 사는 일이 부모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자식에게 당당히 요구하라.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부모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이며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말을 아끼고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미안한 마음이 앞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아프다고 하면 부담을 줄까 두렵고 외롭다고 하면 짐이 될까 걱정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식도 힘들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를 더욱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부모의 미덕이 아닙니다. 배려도 아닙니다. 희생도 아닙니다. 그 침묵은 결국 나를 지워버리는 고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서러움이 되고 자식과의 마음의 거리마저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침묵 속에 묶여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 참고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지우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몫을 찾아오라고 정약용 선생은 엄중히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참고 견디며 살아온 그 긴 시간과 그 사이 쌓인 모든 눈물과 서러움, 그 모든 것을 바꿔낼 지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배고파도 아이 먼저 먹였고 몸이 지쳐도 아이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아픈 기색을 보이면 밤새 뒤척이며 마음 졸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는 늘 자식이 우선이었고 그 모든 시간이 당연한 듯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살아온 끝에 마주한 노년은 우리에게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고독합니다. 집 안은 어쩐지 싸늘하고 어둑해졌고 식탁에 음식이 남아도 말없이 치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없고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눈물이 고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만 말합니다. 괜찮다. 부모가 원래 이런 거다. 그냥 조용히 참고 견디자.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까? 가슴 깊이 파고드는 외로움은 아무리 달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파도 자식이 걱정할까 말하지 못하고 마음이 서러워도 내색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바쁘고 힘든 모습을 보면 차마 입을 열 수 없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또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침묵이야말로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침묵하고 자식은 부모가 아무 말이 없으니 괜찮은 줄 알고 그 오해가 쌓여 결국 서로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식들은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편안하신가 보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부모의 표정을 자세히 읽어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침묵은 부모의 평안으로 오해되고 부모의 서러움은 세월의 흔적일 뿐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어렵게 말을 꺼내면 자식들은 놀란 듯 말합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집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은 것뿐인데 그 시간들이 오히려 깊은 오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서로의 사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 말하지 않으면 사랑도 전달되지 않고 배려도 오해가 된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기쁜 일은 자식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정작 힘든 일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 믿지만 실은 관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슬픈 오해입니다. 침묵은 결국 더 큰 불행을 부릅니다. 작은 통증을 말하지 못해 큰 병이 되고 조금 모자란 생활비를 숨기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되고 외로움을 오래 눌러두다가 어느 날 터질 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순간 자식들은 당황하며 묻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질문은 부모에게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 됩니다. 말하지 않은 죄인이 된 것 같고 평생 쏟아온 사랑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듯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부모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닥칠 더 큰 짐을 미리 막아주는 지혜다. 우리의 침묵은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더 무겁게 만드는 선택일 뿐입니다. 지금 말해야 합니다. 지금 알려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전의 세상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한 집에 여러 형제가 함께 살며 부모를 모시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우며 책임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힘들면 다른 이가 채워주고 부모의 노후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켜졌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가고 집 안에는 늘 사람의 기운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부모를 부양할 자식이 한두 명뿐인 시대가 되었고 그 한두 명조차 맞벌이가 아니면 버티기 힘든 치열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조차 벅차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참고, 그래서 더 침묵하게 됩니다. 자식이 지쳐 보이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워버립니다. 저렇게 힘든데 내가 무슨 말을 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를 갈수록 더 조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슬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식에게는 침묵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말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바쁘고 지쳐 하루를 살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부모의 숨겨진 표정과 마음까지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서러움은 보이지 않고 부모의 외로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두 마음 사이에 금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는 서럽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자식들이 왜 이렇게 몰라줄까? 자식은 억울하게 말합니다.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 오해와 서운함은 처음에는 작은 균열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상처가 됩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마음이 멀어지고 어느 순간 서로 눈을 마주보는 것조차 불편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런 비극입니다. 소통이 사라진 가정은 사랑이 있어도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족은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고.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그래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은 자랑하고 싶으면서도 정작 힘들고 아픈 이야기는 가슴속에만 묻어둡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병들게 하는 선택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침묵이 결국 더 큰 불행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통증을 숨기다가 큰 병이 되고 생활비가 조금 부족한 것을 말하지 못해 나중엔 더 큰 빚이 되고 혼자 버티던 외로움이 어느 날 가슴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제야 자식들은 말합니다.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말을 안 한 이유가 사랑뿐이었는데 짊어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죄처럼 돌아온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부모가 지금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불행을 막는 지혜라고. 침묵은 결코 부모의 미덕이 아닙니다. 지금 말해야 합니다. 지금 알려야 합니다. 지금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숨길 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남긴 지혜의 핵심을 깊이 바라볼 차례입니다. 그 중심에는 수호와 정의라는 두 가지 원칙이 서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단순한 한자 개념이 아니라 부모가 노년에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삶의 기준이며 마음의 기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호와 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버리고 존엄까지 내려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질서는 나를 바르게 세우는 데서 비롯된다고. 그렇다면 수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호는 단순히 몸을 돌보고 건강을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학문을 닦는다는 뜻만도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수호의 진짜 의미는 내 삶 전체를 스스로 관리하고 지키는 힘입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생활, 내 관계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의 수호는 학문을 익히고 세상에 기여하는 역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수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몸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생활을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단단히 만드는 일이 곧 수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호는 자식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년을 자식이 알아서 책임져 주길 바라는 마음은 정약용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부모의 삶을 지키는 주체는 결국 부모 자신이며 자식이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정의 의미입니다. 정은 바르게 선다는 뜻이며 역할에 맞게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바른 행동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공경과 도움을 요구하는 것 또한 정에 속합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가 전자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후자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주기만 하는 관계와 받기만 하는 관계는 둘 다 바르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주고받음이 조화를 이룰 때 관계는 비로소 건강해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런 균형이 흔들린 지 오래입니다. 부모는 주기만 하고 자식은 받기만 하고 그 사이에서 부모는 서러움을 느끼고 자식은 부담을 느끼며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서로의 관계는 외형만 남고 속은 텅 비어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이 제시한 해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받아야 할 것은 당당히 받고 말해야 할 것은 정확히 말하는 것이 부모의 품격이며 가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알려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부담을 주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가정을 제자리에 놓는 품이 있는 실천입니다. 자식에게는 부모를 섬길 기회를 주는 것이며 부모에게는 자기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도 있다. 이것이 정약용이 남긴 지혜의 핵심이며 부모라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인생의 기준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첫 번째 실천은 마음의 장부를 쓰는 일입니다. 마음의 장부란 돈을 계산하는 장부가 아닙니다.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그 누구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던 당신의 헌신을 비로소 스스로 인정해주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부모로 살아오며 너무나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해낸 수고를 그저 당연한 의무라고 여기며 스스로의 희생을 하나둘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식에게 작은 부탁을 하는 것조차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지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결코 미안해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가정을 평생 떠바친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마음의 장부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고열로 몸을 떨던 밤에 당신은 몇 시간을 지켜보았습니까? 물수건을 수십 번 갈아주고 잠 한숨 자지 못하며 불안에 떨던 그 시간은 아무도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찬 바람을 맞으며 장을 보러 나가던 그 수고는 아무도 대신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사위나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늘 웃는 얼굴로 맞이하며 마음속의 피로를 감추던 그 배려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아들, 딸이 힘들다며 말을 꺼냈을 때 당신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깨서 보댔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당신의 미래가 줄어든 사실을 걱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만이 혼자 그 무게를 감당했습니다. 손주를 봐주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괜찮다고 말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잠시 쉬고 싶어도 아이가 뛰어다니면 다시 일어나 함께 놀아주었고 하루가 끝나면 몸이 부서질 듯 피곤했지만 아무에게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을 지탱해온 기둥이자 당신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위대한 발자취입니다. 조용한 저녁 시간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어떤 것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흐릿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집을 위해 이렇게나 많은 것을 해왔구나. 나는 짐이 아니라 이 가족의 중심이었구나. 마음의 장부가 채워질수록 다시 힘이 생깁니다. 숨죽여 지내던 마음이 조금씩 펴지고 자신감을 잃었던 눈빛에 힘이 돌아옵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부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하고 주저하던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이런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이 가정을 지켜온 주인이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신을 당당히 인정하는 순간 자식의 태도도 바뀝니다. 자식은 부모의 부탁을 부담이 아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그 장부를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장부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잊고 살아온 당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말은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이 담긴 태도와 방식까지 모두 포함해야 진짜 힘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는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말을 제대로 하면 서로의 마음이 열립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같은 두 가지 실수를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으로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늙은 부모가 아프다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은 순간 자식의 마음을 움찔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무거운 죄책감과 부담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진심이 담겼더라도 결국 상처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반감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낮추며 부탁하는 방식입니다. 바쁜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말들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드러내지만 동시에 부모의 품위까지 스스로 깎아내리는 말이 됩니다. 자식의 마음에는 부담이 더 크게 자리하고 부모의 마음에는 자신을 낮춘 아픔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 두 방법 모두를 경계했습니다. 부탁은 감정으로 누르거나 비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와 사실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품위 있는 요청이란 어떤 방식일까요? 첫째는 사실을 담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면 감정이 섞이지 않아 자식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무릎이 계속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 병원 진찰이 필요할 것 같고 비용이 조금 든다. 이 정도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둘째는 그 부탁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결국 자식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드럽게 알려주면 자식은 부모의 요구를 짐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해야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손주들도 더 잘 돌볼 수 있다. 나는 이번에 꼭 치료를 받고 싶다. 이 말은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셋째는 말할 때의 분위기와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쳐 있을 때나 불안해 보일 때 꺼내는 말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가족끼리 편안한 시간에 차분하게 말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니? 이런 부드러운 시작은 자식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예법과 절차를 강조한 이유는 단순히 격식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원하는 바를 가장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품위 있는 요청은 부모의 존엄을 지키고 자식의 마음을 다독이며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 입술이 떨리고 마음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용기를 내고 말을 꺼내보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 자식도 다르게 듣는구나. 내 말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의 대화가 되는구나. 품위 있는 요청은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이며 자식의 마음을 열어주는 가장 따뜻하고 현명한 기술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며 수백 권의 책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벼슬도 잃었으며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더 깊게 책을 읽고 더 치열하게 글을 쓰며 자신의 정신을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자신만의 세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세 번째 실천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일. 우리는 평생 자식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학교에 입학하면 같이 떨고 취업 준비를 하면 함께 불안해하고 결혼하면 마음이 놓이며 손주가 태어나면 다시 희망이 솟았습니다. 자식이 웃으면 내 인생도 밝아지고 자식이 힘들면 내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자식의 감정과 삶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부모의 사랑일 수는 있지만 부모의 인생은 아닙니다. 이런 방식의 삶은 결국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담을 주게 됩니다. 부모의 감정이 자식에게 얽매이게 되면 부모는 늘 조심스럽고 자식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온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자식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 중심이 생기면 부탁이 비굴해지지 않고 요구가 불편함을 만들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무게와 품위가 생기고 자식의 마음에도 존중이 자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만의 세계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는 배우는 즐거움을 되찾는 것입니다.
배우는 일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주민센터의 노래 교실이나 서예 교실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작은 행동 하나가 뇌를 깨우고 마음에 생기를 줍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둘째는 친구와 이웃을 다시 삶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모든 마음을 자식에게만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전부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인생이 있고 지켜야 할 하루가 있습니다. 친구와 나누는 커피 한 잔, 이웃과 함께 걷는 산책, 작은 대화 속에서 얻는 공감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채워줍니다. 정약용 역시 유배지에서 제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하며 외로움을 견뎌냈습니다. 셋째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은 소일거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는 일, 손주 목도리를 뜨는 일, 혹은 내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겨보는 일. 작아 보이는 이 일들이 내 시간을 내 손으로 채우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결과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나만의 세계가 단단해지면 우리는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훨씬 더 당당해집니다. 내 삶 전체를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때문에 요청이 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됩니다. 부모의 태도가 달라지면 자식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도와드리고 싶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살아온 시간만큼 나도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다.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안정이 됩니다. 이때 부모의 요청은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 됩니다.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일은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노년을 가장 품위 있고 평화롭게 만드는 든든한 토대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는 더 깊고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장부를 쓰는 일과 품위 있는 요청의 기술, 그리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지혜들을 단순히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실천되지 않으면 공허한 말이 되고 마음에만 담아두면 결국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자였습니다. 실학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삶에서 실천해야 완성되는 학문입니다. 그는 지식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글을 쓰고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고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도 바른 길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의 지혜가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이 지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변화하고 싶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참아버리고 또 침묵하고 결국 똑같은 서러움을 견디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실천을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뒤집을 만큼 무거운 결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실천들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에 조용히 앉아 마음의 장부 첫 줄을 적어보기. 내가 해온 작은 희생 하나를 종이에 적어보기.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스스로에게 인정해주기. 또는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해보기. 다음 주 중에 시간 좀 괜찮니? 잠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이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시도가 됩니다. 혹은 내일부터 아침마다 20분만 걸어보기. 집 앞 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보기.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이것이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부모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작은 용기 하나가 관계를 바꾸며 작은 실천 하나가 평생 쌓인 서러움을 조금씩 풀어냅니다. 변화는 언제나 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록하라고 했고, 움직이라고 했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실천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변화입니다. 말을 한마디 꺼내는 것, 종이에 하나를 적는 것, 차 한잔 하자고 말해보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변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실천은 노년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자식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편안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힘은 젊을 때는 세상과 맞서며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용기에서 나오지만 나이가 들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내 일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삶의 경계를 스스로 관리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그는 수호라 했습니다. 수호는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일상을 조용히 정리하고 마음의 공간을 다스리는 작은 행동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고 삶은 균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있어야만 자식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하루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하루가 어지럽고 정리되지 않으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생각도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리듬이 생깁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모든 행동들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또한 집 안의 작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수호의 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고 오래된 옷을 정리하면서 공간을 가볍게 만들면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빼내는 행동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마음에 쌓인 묵은 감정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글을 쓰기 전 책상과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마음의 자리를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은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의 균형이란 특별한 명상법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쓰다듬듯 돌아보며 내가 오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누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는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균형은 다시 잡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수호는 조용한 시간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단 15분이라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은 신기하게도 금세 편안해집니다. 핸드폰을 잠시 꺼두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노년의 마음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모이면 부모는 다시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삶의 중심을 되찾은 부모는 자식에게 말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식도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 그 말은 자연스럽게 존중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수호는 결국 나를 잃지 않는 힘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좋고 없어서도 괜찮으며 누가 도와줘도 고맙고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부모의 말은 설득력을 얻고
요구는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요청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수호는 결국 부모 자신을 위한 마음의 방패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나라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진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주체적이고 노년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작은 수호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자식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평온.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의 장부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품위 있게 요청하는 기술을 익혔으며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과 수호의 힘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경계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존엄을 세우는 일입니다. 부모의 존엄은 거창하거나 위대한 행동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 작은 태도 하나,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부모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도 같은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한 번의 침묵과 한 번의 양보가 시간이 지나면 깊은 패턴이 되고 결국 스스로를 지우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 자신의 마음의 경계를 놓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경계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서부터는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세세하게 돌보는 것은 사랑일 수 있지만 지나치면 부모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 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결국 부모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두 문장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스스로 하되 정말 필요한 부분은 정확히 말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그래서 이런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댄 형태가 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을 마음속에서만 키우기 시작하면 감정은 곧 상처로 변하고 상처는 오해로 번지고 오해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서운함이 생겼다면 조용한 순간에 차분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조금 서운하더구나. 네가 무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바쁘고 지친 걸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랬다. 이 말은 자식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부모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면 마음속에서 불어나는 오해를 막을 수 있고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 마지막 요소는 부모의 삶을 스스로 풍요롭게 만드는 노력입니다. 삶이 비어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감정과 삶을 기대게 됩니다. 그러나 삶이 채워져 있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안정적이고 당당합니다. 자식이 도와주면 고맙고 도와주지 못해도 서운함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으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을 채운다는 것은 거창한 취미나 화려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꽃을 가꾸는 일도 좋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햇빛을 보며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부모의 마음을 풍부하게 만들고 삶의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채우는 모습은 자식에게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지 않게 되고 오히려 존경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요청은 요구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부모의 존엄은 화려한 삶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순간순간에서 자신을 지키고 마음의 경계를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이 존엄을 지키는 삶이 노년을 품위 있게 만들어주며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따라 부모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을 기록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품위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자식에게 마음을 전하는 법을 배웠으며,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지 않고 나만의 세계를 세워가는 마음의 힘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합니다. 부모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단순히 세월이 흘러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정하면 마음은 다시 힘을 얻고, 부모가 용기 내어 말하기로 결정하면 관계는 다시 살아나며, 부모가 자기 삶을 채우기로 결정하면 남은 시간은 더욱 따뜻해집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침묵이고 체념이며 나는 이제 늦었다고 스스로 단정짓는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은 나이가 드는 만큼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깨달음을 담을 그릇이 넓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숱한 겨울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견디는 법을 배웠고, 가족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하며 사랑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지키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 됩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부모와의 관계를 더 깊게 이어주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품위를 지키며 말할 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가 자신을 돌볼 때 자식은 부모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게 됩니다. 삶은 끝날 때까지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을 연다면 자식도 마음을 열고, 부모가 한 걸음 내디디면 자식도 한 걸음 다가옵니다. 관계는 어느 한쪽이 움직이는 순간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오늘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해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감정을 풀어내기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더 이상 혼자 품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고, 부모의 삶은 다시 채워질 가치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마음을 숨기지 말고 말할 것은 말하십시오. 살아온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내딛는 작은 걸음 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밝히는 첫 불빛이 될 것입니다. 그 불빛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침묵이 아닌 마음의 목소리로 삶을 채워가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